다만 한 가지 송이 이겼을 것 같은 조항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두 나라 황제가 형제가 되기로 약속을 하는데 송나라 진종 황제가 형이 되고 거란의 성종이 동생이 된다라는 이런 조항이에요. 그러면 송이 형이 됐네? 그러면 형이 되어서 그런 뭐 양보도 영토도 양보하고 나 돈 많으니까 나눠주고 이런 걸까? 아니죠. 제가 볼 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국가 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지 송이 형이 된 거는 진짜 민증 깐 거예요. 송나라 황제 진종이 그때 37살, 거란 황제 성종이 그때 12살입니다. 서로 민증 까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어 해가지고 형이 된 것일 뿐이지 이게 송이 형이 되고 거란이 동생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때 둘이 형제를 맺은 다음에 다음 황제가 되면 촌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거란 황제가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조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나이 많고 학렬이 높은 사람이 윗사람이 되는 관계로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송이 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거란은 우리가 송을 이겼다라고 하는 자신감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 이후로는 거란 쪽 기록에 대요 중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중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이 이후로 송과 거란의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자, 누가 이긴 거다? 네, 거란이 이긴 걸로 송과 거란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거란이 이 정도에서 남진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 전연의 맹약으로 송이 얻은 유일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그거였을 거예요. 연운 16주를 영토로 받고 남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이걸 얻기 위해서 송이 다 양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고려가 문제가 되겠네요. 거란이 고려를 침략해 왔을 때 1차 침략 때 순순히 물러간 것은 송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좋죠. 고려가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는 요 정도에서 고려와의 전쟁을 끝낸 거예요. 왜냐하면 송과 전쟁할 일이 더 급했으니까. 1004년에 전연의 맹약을 맺은 다음에는 이제 송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고려는 아직 남은 문제겠죠. 고려에 대해서 적대적인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고려가 책봉 조공 관계, 이걸 다시 얘기하면 4대잖아요. 4대에 충실하지 않는다. 고려가 계속 송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진 부족과 손을 잡고 거란에 적대하려고 한다. 이런 신호를 계속 고려에 보내요. 그런데 고려에서도 이 거란에 굴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 군사적인 갈등 이런 게 이제 일어날 차례죠. 그런데 거란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요 중국, 뭐 천하의 패권 국가야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런 명분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계속 찾으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고려에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옹립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고려에 개입할 명분이 됩니다. 고려에서는 아니 이거야 우리 일인데 왜 니네가 우리 그 왕 바꾼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 강조가 했든 누가 했든 이건 우리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근대 이후의 생각이고 그 전에 책봉 조공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목종이 누굽니까? 책봉 조공 관계를 통해서 거란으로부터 고려 국왕에 책봉된 사람이잖아요. 거란이 책봉한 국왕을 고려에서 마음대로 죽이고 새왕을 앉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책봉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란이 고려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된 거예요. 왕을 교체했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1010년 11월 달에
거란의 2차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거란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요. 이제는 송과의 관계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황제가 좀 달리 할 일이 없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때 알려져 있는 거란군 규모가 보병, 기병 합쳐서 4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기록의 이 숫자는 도무지 믿을 게 못 돼요. 정말 40만 명이었을까? 좀 의심이 되는데 글쎄요. 얼마쯤 됐을지 지금 감을 잡을 수 없어서 자, 기록에 40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거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아마 이 정도로 알 수가 있겠죠. 하기는 그 앞에 소손령이 1차 침략을 했을 때 소손령 스스로 자기 군대가 80만 명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되질 않죠. 80만 명이나 끌고 와가지고 겨우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갔다? 이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소손령이 데리고 온 군대도 얼마인지 모르고 80만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과장된 거고. 네. 자, 그렇습니다. 2차 침략 때 이랬는데 고려에서는 이 군대와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이때 강감찬이 등장하죠. 어떻게 할지 서로 이제 항복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강감찬이 손들고 나와가지고 항복은 안 된다. 왕이 일단 피난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합시다. 또 이제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그 전에 강조가 군대를 끌고 거란 성종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잡혀서 죽는 일이 있거든요. 자, 이걸 예로 드는 겁니다. 이제 거란 성종도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다. 강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강조를 처벌했으니까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다. 자, 이거는 적의 침략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하공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고려 국왕이 거란까지 가서 친조라고 한 친히 조회하겠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내밀었고 거란 성종도 그 정도면 이 자기가 직접 고려까지 온 보람이 있다. 본전은 뽑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침략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거란 성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여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드라마 만들면서 거란 성종을 굉장히 난폭하고 좀 무지하고 이런 사람으로 그릴까 봐 좀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 편 다 좋은 사람이고 적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리는 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은요. 너무 바보 같고 난폭하고 막 이런 덜 떨어진 사람한테서 공격을 받아서 어쩌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우리 모습을 또 그리게 되잖아요. 적도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고 작전도 짜고 전략도 있고 큰 그림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고려를 쳐들어온 겁니다. 거란 성종으로 말할 것 같으면 12살에 거란 황제가 되어서 61살에 죽을 때까지 49년 동안 거란 황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49년 동안 거란의 1차, 2차, 3차 고려 침략이 다 진행이 됐던 겁니다. 글쎄요, 고려가 볼 때는 그렇게 반가운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거란 제국을 50년 가까이 통치하면서 이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한낱 도적처럼 그리는 거는 오히려 그 도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한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거란 성종을 좀 유능한 황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황제,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황제, 이렇게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그저 우리 편에서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시대의 고려와 거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글쎄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희망을 한번 품어봤습니다. 자, 거란이 철수한 다음에 쟁점은 뭐가 되죠? 고려 국왕의 친조가 쟁점이 됩니다.
그 약속을 받고 돌아갔으니까요. 그 약속을 하고 돌아가겠으니까 친조를 이행해야죠. 그런데 고려는 친조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고려 국왕이 거기까지 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하나? 당연히 할 생각이죠. 그리고 코앞에까지 거란군이 왔을 때는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지만 물러간 다음에는 얼마든지 이 약속은 깰 수 있는 거죠. 국가 간의 관계에서 신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국익이 중요한 거고 국가의 생존이 중요한 거죠. 이게 보장된 다음에 신의의 문제가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안 가요. 그랬더니 거란에서 당연히 재촉을 합니다. 왜 안 오느냐? 고려가 끝내 못 간다. 실토를 해요. 안 간다. 그것이 거란군이 돌아간 게 1011년 1월인데 1012년 6월이니까 1년 반 만에 고려가 안 간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거란의 공격이 계속 이어져요. 거란이 고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침략, 3차 침략하는 대규모 공격 말고 그 사이에 소규모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고려사를 보면은 1013년 5월, 1014년 10월, 1015년 1월, 3월, 9월, 1016년 1월, 1017년 8월 거의 해마다 한 번씩 고려를 공격해 와요. 고려가 계속 이 소규모 공격에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1018년 12월에 제3차 침략, 대규모 침략이 있게 된 겁니다. 이 침략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죠. 1019년 2월 달에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란 고려 전쟁은 기울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고려가 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란이 지면 침략에서 실패한 것일 뿐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가 당연히 그 뒷생각을 합니다. 귀주대첩 이후에 거란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전쟁을 막을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두 나라가 서로 모색을 하죠. 거란도 고려와의 전쟁을 좀 모양 있게 명분을 가지고 끝낼 생각을 했고 고려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고려에서 먼저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번국을 칭하며 공물 바치기를 예전처럼 하기를 요청하였다. 우리 싸움 그만합시다. 책봉 조공 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신호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두 나라가 협상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거란과 협상을 하는 이 동안에 고려가 송에도 사신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회복해서 전쟁을 막는다. 이것과 동시에 고려는 송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고 거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갈 거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거죠. 책봉조공 관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 대신 송과 왕래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종합하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조건을 제시했고 거란은 고려에서 명분을 찾으면서 발을 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송과의 왕래를 눈감아주고 고려가 거란에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는 이런 관계를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전쟁은 하지 않는다. 두 외교 고수들끼리 그런 합의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귀주대첩 이후의 고려와 거란의 관계. 우리 이거 잘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그 한국사 교과서에서 요 대목을 좀 찾아보니까 대개는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귀주대첩까지는 다 설명을 해요. 고려가 이겼다. 그 다음에 거란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